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좀 특별한 문서가 있습니다. 서울 회생법원의 한 개인 파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파산 관제인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보고서를 보면요. 한 개인이 어떻게 파산이라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그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재산이 얼마고 빚이 얼마다 이런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녹아 있는 거죠. 수십 년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또 법적인 절차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특히 이 보고서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면책,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주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럼 이 보고서 속 주인공, 채무자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까요? 68세 여성이시고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시네요. 현재는 특별한 직업이 없으신 상태고요. 네, 과거 이력을 보면 1989년부터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2024년까지 자양동 자택에서 거주하셨어요. 거의 30년 넘게 한 곳에 사신 거죠. 네, 정말 오래 사셨네요. 그런데 최근에는 거처를 옮기셨다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 임차주택에 살고 계세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상황 변화가 컸다는 걸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1998년에 남편분과 사별하셨고요. 슬라에 자녀 3분을 두셨는데 자녀들은 이제 다 성인이 되어서 독립했고 따로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분 돌아가시고 홀로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생계를 책임지셨던 거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보고서를 보면 남편 사별 직후부터 생계를 위해서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상호가 장민의 야채였고요. 이걸 2024년까지 하셨으니까 정말 오랫동안 장사를 하신 거죠. 야채 가게 운영만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중간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광진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신 경험도 있으세요. 어떻게든 정말 삶을 꾸려나가시려고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네, 정말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분 같은데 어쩌다 파산까지 이르게 된 걸까요? 보고서에는 파탄 시점을 2023년 12월경으로 보고 있네요. 네, 파산 원인을 보면 좀 복합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업, 그러니까 채소 장사가 잘 안 됐던 게 크고요. 거기에 생활비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빌렸던 돈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대출이자 부담이요? 네, 특히 주목할 부분이 1998년 남편 사후에 바로 장사를 시작하셨지만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금이 부족해지니까 소위 일수대출 아시죠? 매일 원금 이자를 갚아나가는 고금리 대출이요. 네네, 알죠. 그리고 또 개 같은 거. 주변 사람들하고 돈을 모아서 급전을 마련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런 비공식적인 자금에 의존하게 되신 것 같아요. 일수나 개는 정말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한번 잘못되면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쉬운데 말이죠.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결국 이런 비공식 자금 시장에 의존하다가 채무의 늪에 빠지는 거죠. 결국은 빚독촉에 시달리시다가 살고 계시던 집을 파셨어요. 자양동 자택을요? 네, 1억 6천만 원에 매도를 해서 일부 빚은 갚으셨는데 그때 미처 다 갚지 못한 일수대출 잔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은행 대출이 한 2,6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던 거죠. 집까지 팔았는데도 빚이 그렇게 남으셨다니 정말 막막하셨겠네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특별한 소득 활동을 하시기 어려우셨던 것 같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오시다가 정말 마지막 선택으로 파산 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파산 신청 당시 기준으로 이분의 재정 상태는 정확히 어땠나요? 총 채무액은 얼마였죠? 네, 파산 신청 시점 기준으로 총 채무액은 2,684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채권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포함해서 총 3곳이고요. 이 채무는 대부분 2021년 11월경에 발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2,684만 원. 그럼 재산은요? 아까 말씀하신 임차 보증금 100만 원이 전부인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은 그 임차 보증금 100만 원이 유일합니다. 혹시 최근 몇 년 사이에 다른 재산을 처분했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재산 같은 건 없었을까요? 파산 절차에서는 이런 부분도 다 들여다보잖아요. 당연히 조사하죠. 파산관제인이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유의미한 재산을 처분한 내역은 전혀 없었고요. 네. 그리고 돌아가신 배우자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없었습니다. 또 이제 독립해서 살고 있는 자녀들 명의의 재산도 확인해 봤는데 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정말 뭐랄까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셨네요. 그럼 이런 경우에 파산 관제인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나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파산 관제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서 이걸 현금화해서 채권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줄 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환가라고 하는데요. 네, 환가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 유일한 재산이 임차 보증금 1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해진 돈, 즉 압류금지 채권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아, 법으로 보호되는 돈이라서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산관제인 입장에서는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기 위해서 현금화할 재산, 즉 환가할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럼 혹시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서류를 조작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는지도 당연히 봤을 텐데요. 네, 아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죠. 만약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채무를 부풀리거나 하는 등의 부정행위, 이걸 이제 법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라고 하는데 이런 게 발견되면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 제564조 등에 규정되어 있죠. 네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유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셨고 숨기거나 거짓된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정리하면 환가할 재산은 없고 면책 불허가 사유 같은 부정행위도 없었다. 그럼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내려지나요? 네, 관제인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의견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채무자가 나눠줄 재산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 송달료나 관제인 보수 같은 절차 비용조차 충당하기 부족하다. 그러니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게 실익이 없으니 여기서 절차를 끝내자. 이게 바로 파산 폐지 의견입니다. 아, 절차를 조기에 종결한다. 네. 그리고 둘째는 이 채무자에게는 특별한 잘못이나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으니 이분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남아있는 빚 전체를 탕감해주는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낸 겁니다. 파산 폐지와 면책 허가. 그럼 채권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했나요? 다행히 이 관제인의 의견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법원도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남편과 사별하신 후에 수십 년간 홀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정말 애쓰셨지만 사업 실패와 또 과도한 채무 부담 때문에 결국 빚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된 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다행히도 이 파산 절차 과정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파산 관제인은 이분에게 면책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거죠. 참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례는 개인 파산이라는 제도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계 상황에 몰린 개인에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분처럼 가진 재산이 거의 없고 또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사회에는 이런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이 개인 파산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 개인의 삶과 또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